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여기 이제 일반 법원리적 규정으로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만이 아니라 권력관계까지 적용된다라고 그랬죠. 이 사무관리하고 부당이득은 계약관계가 아닌 법률이 정한 별도의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거든요. 그 사무관리하고 부당이득을 여기 1편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이제 4편에 손해정보에서 국가배상 이 문제로 다루게 되죠. 그 사무관리는 사례도 별로 없는데 허베이 스피리트 사건이 금년도에 출제가 됐죠. 부당이득은 판례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에 상응해서 출제는 안 됐어요. 근데 언제 이건 출제 본물이 터질지 알 수가 없는 부당이득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논점이고, 자, 일단 사무관리하고 부당이득의 개념은 아까 비교해서 봤죠. 법률상 의무 없이냐, 법률상 원인 없이냐. 자, 일단 이것도 분류문제, 사례문제가 대부분이죠. 이게 원래 민법에는 준사무관리 뭐 해가지고 이 비용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법과 달리 관심이 분류문제 정도예요. 일단 행정주체가 사인을 위해 하는 사무관리도 있고 또 반대로 사인이 행정주체를 위한 것도 있다라는 게 가장 최하급이에요. 이런 거 항상 뒤틀어낸다 그랬죠. 공법상의 사무관리이기 때문에 사인이 행정주체를 위한 사무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간단한 함정이죠. 자, 그래서 그걸 기본적인 이제 큰 분류고, 그 다음에 강제관리, 판례 사인 없는 건 가볍게 보면 돼요. 근데 사인의 행정주체를 위한 게 판례 사인 있잖아요. 바로 관련 판례로 내려가면 이 성립 요건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초로 판시된 거기 때문에 사무가 타인의 사무해야죠. 자기 사무를 자기가 관리하는 거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사라고 하는 건데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전통적으로 판시되어 왔던 건데, 그 다음에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게 명백하지 아니한 걸 요한다. 이게 이제 사무관리의 일반적인 기존의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건 특수한 거죠. 타인의 사무가 국가 사무인 경우 대부분이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그걸 다룬 게 판례 입장인데 이건 특수한 사안이죠. 이런 경우에는 추가가 돼요.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거로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하나여 성립된다.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는 감각 갖고 읽어나가면 될 거예요.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의 핵심은 필요비, 유익비 이거는 다 물어줘야 되는데 사치비는 이제 현존하는 한도에서 물어준다. 뭐 그런 게 민법의 핵심 쟁점인데 우리는 알 바 없어요. 우린 돈 문제 갖고 다루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행정법은. 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 소유의 유주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근데 이 가해자가 누구예요? 가해자. 얘는 피해자거든요. 허베이 스피리트는 이거는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삼성중공업이었죠. 그 멍청한 놈들이 이거 유주선을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그 크레인 선단 이게 평택인가 거기서 이제 그 견인해 가다가 처박아가지고 유출 사건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 주원환경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 지휘를 받아 방제 작업을 보조한 사안인데 그 주원환경 주식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해서 국가의 방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무관리가 성립됐다라고 인정한 사례죠. 자, 포섭 과정 보면은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갑회사의 조치만으로는 원유 유출 사고에 따른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긴급 방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긴급성. 그다음 방제 작업은 을회사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 의무 영역과 이 영역에 속하는 사무이고, 을회사가 방제 작업을 하면서 해양경찰의 지시 통제를 받았던 점, 그러니까 을회사는
국가사무, 자기사무가 아니죠. 얘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정작 삼성중공업이 해야 될 일인데, 국가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조작업을 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의리사는 피해자는 아니죠. 지나가다가 이제 한 거죠. 의리사는 사무관리 근거하여 국가의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부당이득인데 법률상 원인 없이 이건데 민법에는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뒤에 부분은 별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는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인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부당이득이 되는 거는 이제 특수한 논의가 논해지는데, 이 법률상 원인이 없으려면 행정행위가 효력이 없어야 돼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이거나 아니면 일단 유효한 취소 사유일 때는 취소가 돼서 효력이 부인돼야만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라는 게 행정행위와 관련되는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신고납세 방식의 경우도 당연무효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연무효인 변상금 부과처분. 당연무효니까 이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죠. 그 다음 이거는 무효일 때 바로 성립되니까 납부 또는 징수시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때는 그 취소가 돼야만 그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임조례 등에 의해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기간이임한 거는 어때요? 기간이임한 거는 사무 주체가 넘어가지 않아요. 권한은 넘어가는데 그 수임관청이 그 사무처를 위해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위임관청이 그 토지를 간접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점유가 아니죠. 위임관청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는 실수예요. 위임관청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못 되는 거, 권리의무 주체가 못 되니까 위임관청이 속한 국가 또는 상위지방자치단체 이래야 맞는 건데 대법관이 또 실수한 거예요.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관청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임관청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죠. 일단 그런 정도로 좋게 해석해주면 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오류입니다. 판결을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별개라고 해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게 각각 별개라고 그랬죠. 여기 또 그런 논리가 나오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 불법점유죠. 여기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 이 권리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별개니까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될 그 5번은 국가에 대한 특례라고 보면 돼. 일반 국민의 경우는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소송 제기하면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탈압강제가 아니라 징수권, 자력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 특례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도의 취지가 별개다라는 거 알면은 중단도 각각 별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소송도 별개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의 범위는 그 법률에서 정한 산출되는 대부류, 조정대부류가 아니다. 이건 어떤 게 있냐면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든가 금액을 깎아준다든가 적법일 때는 그 금액을 조정하거든요. 근데 얘는 불법이기 때문에 감액 조정 이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 조정된 대부류가 아니라 법률에 감액되지 않는 법률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류다라는 건데 이것도 지역적인 거지만 전원합의체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득액과 임용결격 공무원이 입은 손해 내용인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납득이 안 가던데 저는.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임용결격 공무원 등의 이 사건 근로직임과 관련해서 매월 지급한 월급여 외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는데 퇴직급여를 나눠보거든요. 퇴직급여 가운데 임용결격 공무원 등이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 관련 금액은 임용기간 중에 이 사건 근로의 대가에 해당된다. 이거는 납득이 가요. 왜냐하면 퇴직급여는 두 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그 봉급에서 떼잖아요. 기여금이라고 해서 떼죠. 이거는
후불 임금적 성격이에요. 그리고 대등액을 국가가 얹어서 물어드는 게 이게 사회보장적 성격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강론에서 공무원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거는 후불 임금이에요. 내가 받을 봉급을 그냥 장래 저축하기 위해서 떼놓은 거니까 이건 근로대가예요. 근데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 근데 이걸 또 나누는 게,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국가가 얹어주는 거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부분, 공무원의 직에 대한 공로보상적 그 사회보장조차로 지급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거, 그 상당액이 퇴직에 따라 이 사건 권리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거는 종래 논리하고도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교수 교과서 찾아봐도 명확하게 뭐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에 익히세요. 저도 이건 이해가 정확히 안 돼요. 도대체 그 내가 낸 부분은 후불 임금이라, 이거는 임금에 들어간 거, 임금은 근로 대가를 받는 거니까 부당이득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얹어주는 걸 또 둘로 나눈다는 거, 그런 논리는 종전의 판례 어디서도 거론되지 않은 거고, 이론적으로 학계에서도 거론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가 뭔 논리인지는 저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임윤결격 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득액인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액은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요게 7번하고 맞물린 건데 요거 이해가 저도 잘 안 됩니다. 납세자가 조세 환급금에 대해 이행 청구를 한 이후에는 그 환급가산 가산금 청구권과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한다. 좀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저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7번 판례의 논점이 저로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출제가 아주 많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행정주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도 있고,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일단 두 가지가 있다. 최하급 난도고, 그 다음에 인정부정사례, 이건 하급 난도예요. 일단 개념상 아까 성립요건하고 봤죠. 과세 처분, 이게 처분은 행정행위니까 무효이거나 취소가 돼야만 되죠. 그래서 당연 무효인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신고 납부 이것 때는 이건 조세부과가 안 되고 신고하는 거니까 이거는 조세부과가 아니라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인 거예요. 이것도 아까 성립요건에 봤고, 조세 환급금이라는 게 부당이득이라는 거 봤죠. 근데 이것도 주석을 좀 달 걸 그랬나? 근데 저거하고 여기다는 안 해놨는데, 그 부당이득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그거는 또 골 때리게, 부가가치세는 그건 당사자 수준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어디 있냐면 734 있죠. 734의 밑에 8번 판례죠. 요게 102페이지하고 비교할 건데, 요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소송인데,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그래요. 부가가치세를 잘못 거둔 거 돌려주는 거 환급인데, 같은 세금 환급인데 다른 세금 조세 환급금은 부당이득이고 부가가치세 저것만 부당이득이 아니다? 저거는 참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734하고 저거는 외워야 돼. 그냥 조세 환급금 하면 이건 부당이득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라는 게 들어가면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이 부정사례에도 넣을 걸 그랬네. 이것도 나중에 보충 자료로 추가해서 자료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압, 너무 줄여놨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소득 처분에 따른 그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의해 원천 징수 의무자가, 이 징수 의무자하고 법인하고 납세 의무자, 소득 귀속자, 이거 다르다 그랬죠? 원천 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자진 납부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은 그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낸 거기 때문에 얘가 관계되지, 그 납세자가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된다는 게 논점이 또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빼긴 했는데, 이론서에도 아마 뺐을 건데, 그래서 부당이득 이거는 그 원천 징수 의무자와 국가 사이에 성립되는 거지, 원천 납세 의무자, 실질적인 세금 납부자, 걔가 직접 과세관청에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걔와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부당이득이 아니고, 그럼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구한테 부당이득 관계가 되느냐?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국가 또는 상위지방자치단체 등이 이거 아까도 봤죠. 이거 부당이득이 된다는 거, 아까 주체의 문제였고, 여기는 이제 부당이득이 된다는 거. 남의 땅 공짜로 이용했으면 당연히 부당한 이득이지, 임대료 상당히. 그 다음에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국민의 토지를 적법한 임대료도 안 주고 군사시설 부지로 계속적 배타를 점유 사용하는 거, 공짜로 이용했으니까 부당이득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 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고 봐 정상금을 부과한 경우, 이거는 뭐냐면 정비기반시설, 이게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건데, 옛날 거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이제 도시 재개발 재건축해서 새로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한 거, 이거는 국가에 귀속되거든요. 근데 그 가격 차액이 있잖아요. 그 가격 차액을 안 돌려주면 그건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은 여기 핵심 정리해놨나 모르겠네. 정비 시설의 경우. 그런 내용은 강론에만 해놨나 보구나. 지역적인 거라.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이걸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 이거 지가 사업 시행자가 좀 전에 찾아놨다가 괜히 덮어버렸네, 이런. 자, 그 내용이 그 생활기본시설 516에 있어요. 516에 보면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이라고 그랬죠.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걸, 이게 요 관련 판례 5번에도 또 실어놨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자, 이런 또 덮으네요. (516)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학교 부지로 이미 사용하는 거고, 그 지원 범위를 벗어난 거는 공짜로 이용한 거니까 외울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공짜로 주워 먹었다, 주워 먹지 않아도 공짜로 남의 것
썼다, 남의 땅 썼다 그러면 다 그런 계열들이죠. 그 다음에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했으나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해 보상 없이, 이것도 공짜로 이용하는 거죠.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인 공무원의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사실상 근로한 경우, 이거는 근로대가를 부당이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례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쟁점인데, 국립대학 기성예비 사건인데,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떠들썩한 사건인데, 국립대학의 기성예비를 납부받은 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거 부정사례인데, 이 법률 해석 갖고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하고 치열하게 대립된 거라 이 논거를 이해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결론만 알아두면 되겠고, 납세자가 납부해야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거. 이 제3자 납부에 관한 그 허용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배경이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주석을 달 걸 그랬나?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예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거예요. 이건 어때요?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 얘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건데, 이거는 법률상 원인이 소하천 정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의 부당이득도 행정행위로 인한 거는 행정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이어야 돼요. 재결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이건 취소가 불가능하게 되면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되죠. 해석이 되죠.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취소가 안 되면 부당이득이 안 된다. 너무 쉽죠. 최신 판례지만.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에 정한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그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깔려 있거든요. 배경 지식이 주거 이전비에 관한 거. 이게 521에 있는데, 자, 8번 판례. 그게 103하고 연결되죠.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 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급 안 하면 인도 청구를 못하니까 그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세입자가 이거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배경을 알면 되게 쉬워요. 요새 강론 개정 작업 들어가가지고 미리 한번 읽어본다는데 안 읽어봤더니 페이지를 안 찾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네. 그 다음에 인정사례. 공무원 연금보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그 사립학교 교원연금보상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급여를 받게 된다고. 퇴직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받죠. 자격 요건이 되면은. 그러다가 다시 뭐 정무직 공무원이 됐거나 어떤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기간에 다시 취업을 하면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은 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중단이 돼야 되는데 이중으로 연금도 주고 봉급도 받아먹고 그런 경우가 이제 부당이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가해자 등 제3자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이거는 다 변제했는데 다 부담금을 또 지급하면 이중으로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 다음 부정사례,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인가거든요. 도로조명호가 얘는 특허고 의제되었는데 관리청이 도로조명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감수가 도로조명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배경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게요. 도로조명료가 의제된다고 해서 당연히 안 내는 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저도 뭐 모든 걸 완벽하게, 수험생이 아니라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서. 그 다음에 국가배상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의 형사보상 재판을 통하여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거는 원래 중복 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가 실수로 이걸 갖다 이중으로 주면 그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건 논리 갖고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중복되는 걸 제외하고 국가배상 그 지급받은 그 범위를 제외하고 그 더 줘야 될 게 있으면 그것만 줬어야 되는데 착각하고 국가배상 받은 건지를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형사보상금을. 근데 이거는 검사 실수로 운 좋게 양쪽 다 받아먹은 특수한 사안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독특한 사안이에요. 그 다음 내용에 관한 건데, 이건 아까도 봤네. 무단전 변상금 부과하고 별개다. 이건 앞에서도 봤던 거고, 다 중복되네, 두 개가. 내용에 관한 건 중복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복습한다고 한번 더 읽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법적 성질이 학설은 공권 당사자소송, 공법상 원인에 의한 거니까. 근데 판례는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하죠. 이거 간단한 지식이지만 출제가 아주 많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부당이득에 관한 거는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는 공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이 시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특수한 이 부당이득과 별개의 환수 처분 이렇게 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환수 처분의 제한, 이것도 환수 사유가 있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익 형량, 즉 뭐다? 그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 요거에 따른 제한이 있다. 이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요게 첫째 논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급부 처분의 취소 변경 처분과 이 징수는 별개의 거다라는 거. 이거 당연하잖아요. 취소 변경하고 징수는 단어 자체가 전혀 별개잖아요. 이런 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행정법상의 행위. 이거는 신고와 맞물려 가지고 일단 그 행정법상 행위 일반 신고에 가는 게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신고에 가는 거는 이제 별도로 다루고, 일단 사회공법행위 종류, 이거 단순 분리 문제죠.
주체 기간 이게 그 선거 투표 이거 외우면 나머지 다 객체고, 행위의 효과도 합성 합동 통지 이러면 나머지가 행위 요건적이 뭐라 정리하면 돼요. 적은 걸 외우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 가는 것도 꾸준하게 출제되는 거죠.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는 무효사이고, 행위 능력은 그 예외가 있다 이 정도예요. 예외가 있다. 판례 사항은 없는 거라 그 정도로 보고, 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판례가 출제가 많이 되죠. 비진의 표시가 민법 1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법의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은 행위의 격식화를 특색으로 하는 공법 행위에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영업 재개업 신고에 107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여고나사관 면학 사건에서 그 구체적 의미가 판시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판례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언제나 표시된 대로 유효라는 거예요. 그 단서가 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 표시된 대로 유효인데, 다만 이제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유효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도 뭐 의원면직이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회적 공법행위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확인한 거고, 강박 이건 단순 강박 제한 이럴 때는 취소사유고, 저항할 수 없는 강박 이런 무효사이다. 그 표현을 차이를 익히면 되는 거고, 대리 이런 거 가볍게 보고, 요식행위 이거는 법률상은 문서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문서주의가 아닌 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는 맛보기로 문서 또는 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숙제 많이 되는 거라 정보공개 청구는 문서주의의 예외다. 나중에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뭐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에 문서주의 예외가 되는 건 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 종합정리를 못 해놨는데, 도달주의 원칙이라는 건 행정이랑 똑같고 부관, 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공무원이 일정 시기까지 수리를 보류해 줄 걸 당부하면서 작성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바로 수리해서 하는 거 적법이다. 이게 그 수리 보류해 줄 걸 조건으로 하는 거, 이게 무시하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붙일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철회 보정도 출제가 많이 되는 쟁점이죠. 그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 면직 처분 전에는 철회할 수 있죠. 전으로 나눠봐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처분 전이라도 신의 측에 반할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군무원, 육군 대령으로 전역해서 군무원이 된 건데, 자기에게 특혜를 준 거를 갖다가 이제 배신 때린 그 사건인데, 뭐 정리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더 세밀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궁금한 친구들은 판례규제를 이런 거 참고하면 될 거예요. 배경이 안 떠오르면. 그 다음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있고 난 후에는 안 된다는 거 동전의 양면이고, 그 다음 처분 시까지라는 거 당연하고, 그 공무원 시험 합성행위 철회 제한이다. 당연하지. 공무원 시험 답안지 제출해놓고 제가 착오로 정답 표시를 잘못했으니까 수정하겠다. 말이 안 되지. 상식 갖고 될 거고. 사인의 공법 행위가 종된 거고 행정행위가 주된 거예요. 그럼 주종관계는 주된 건 종된 거에 영향을 미치지만 종된 거는 주된 거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죠. 근데 하자의 유력인데 납세 신고의 경우 원칙상 중대 명백성인데 예외적으로 명백성 보충 요건설. 자, 이거 중요한 게 행정행위 하자와 관련해서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을 받아들인 판례가 없습니다. 그 사인의 공법 행위에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인용하는 게 좋겠나? 그냥 215에 인용하는 게 좋겠네. 중대 명백설이에요. 중대 명백. 이게 107. 215인데 그 216에 가면 맨 위에 명백성 보충 요건설, 이건 통설이 판례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소수 의견이 주장한 바 있지만 공식적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행정행위 하자와 관련해서는 명백성 보충요건설 취한 판례가 없는데 이 사인의 공법 행위는 있다라는 거. 그다음 그 명백성 보충요건설 216의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을 보고 216도 인용하는 게 좋겠네. 그 다음에 이 판례를 읽으면 독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로 될 거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 의무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 납부 신고행위 수정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한 사안인데 그의 각종 구제 절차에서 수정 신고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수정 신고하자에 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이런 것도 그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반영한 포섭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그래서 당연무효이다, 그죠? 이것도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따는 거예요.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거, 요런 거를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독해가 되죠.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취한 판례가 사인의 공법행위 있다는 거 알면.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인데 이건 동기에 불과할 때는 영향을 못 줘요. 전제 요건인 경우도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면서 행정의 사인의 공법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영향을 못 주고 무효 사유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면서 그 공법행위 하자가 무효일 때만 행정위가 무효다라는 거.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 의무가 확정된 거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영향을 못 준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법리까지 받고 그 중에 이제 신고 신청에 관한 건 또 별도의 논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